자, 안녕하십니까. 박종순의 거꾸로 물리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류와 전기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류에 대해서, 전류의 정의에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미시적으로 본 전류와 유동속력, 그 다음에 회로에서 전류와 전압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항과 비저항, 그리고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는 온도에 따른 저항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전기 에너지와 전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류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의 흐름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평균 전류가 어떻게 정의되었냐 하면,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특정한 지점이 있죠. 여기 이 지점을 놓고 이 면적을 통과해가는, 단위시간당 통과해가는 총 전하량,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류는 델타 T분의 델타 Q 이렇게 돼서 보면은 단위가 어떻게 되겠나요? 쿨롬 퍼 세컨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암페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평균적인 전류고, 순간적인 전류는 어차피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미분을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DT, DQ. 실질적으로도 우리는 그냥 평균 전류를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정하냐? 양전하의 이동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우리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관례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전하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죠?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전구의 필라멘트를 20초 동안 통과하는 전하량이 1.6 쿨롬이다. 그럼 평균 전류는 얼마겠습니까? 간단하죠? 델타 T분의 델타 Q. 그래서 20초 분의 1.6 쿨롬 해서 0.08 암페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라멘트를 5초 동안 통과하는 전자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5초 동안 통과하면, 자, 20초 동안 1.6 쿨롬이 통과하기 때문에 5초 동안은 통과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0.08A 곱하기 5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변에서 보듯이 이게 총 전하량이 됩니다. 근데 이 전하량은 전자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그래서 전자 N개가 모여서, 근데 전자 하나는 얼마의 전하를 갖나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롬의 전하를 갖죠. 그래서 N에 대해서 풀어서 보면 2.5 곱하기 10의 18성개의 전자가 흘러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구에 흐르는 전류가 15V 전지에 의한 것이라면 필라멘트에서 소비되는 전체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체 에너지는 Q 곱하기 델타 B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장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20초 동안에 15V 20초 동안에 1.6 쿨롬이 흘렀고요. 그 다음에 이게 15V의 전이차를 가지기 때문에 총 에너지는 24J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평균 전력을 구하라. 근데 전력은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사실 1학기 때 배운 일률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률이라는 게 뭐예요? 단위 시간당 에너지죠. 델타 T분의 델타 U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22초가 아니라 20초죠. 그죠? 20초분의 24줄이기 때문에 1.2W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류를 미시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미시적으로 보면 이 도선 안에서 전하, 사실은 도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전자지만은 우리가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전하 운반자 Q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류의 정의가 뭐였나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얘가 통과해가는, 단위 시간 동안에 통과해가는 총 전하를 델타 T로 나눈 것이 전류였죠. 그래서 먼저 델타 Q를 한번 구해봅시다. 델타 Q라는 것은, 자, 내가 여기 이 점에 있어서 보면은 델타 T 동안에 이만큼의 전류가 통과해 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피를 보면은 부피가 A 곱하기 델타 X가 되죠. 그리고
전자 운반자 하나당 전하가 Q라고 봅시다. 많은 경우에는 전자의 전하량이니까 1.6 곱하기 10-19성 쿨롬이겠지만 좀 더 일반화 시켜서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요 N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요거는 부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피 안에 단위 부피당 몇 개의 전하 운반자가 있는가 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곱하면은 결국 요 부피 안에 들어있는 전체 전하량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전하 운반자가 우리가 평균 속도, 유동 속도 BD로 움직인다고 보면 요 델타 X가요 어떻게 되나요? BD 델타 T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은 전류는 델타 T분의 델타 Q니까 요 델타 Q만 델타 T만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남는 부분이 뭐예요? NQBDA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류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도체의 전류가 2배가 된다면 전하 운반자의 밀도와 전하 운반자 밀도가 뭔가요? 아까 나왔죠? N이었죠. N, small n. 그죠? 그 다음에 전자의 유동속력 BD. 그죠? 요거는 얼마가 되는가? 자, 공식 보시면은 자, I가 NQBDA인데 자, 전하 운반자 밀도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따라서 얘는 변할 수가 없어요. 반면 얘만 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전하 운반자의 전하량도 변하지 않을 거고 도선의 단면적도 쉽게 변하지 않겠죠. 그 말은 전류가 2배가 된다는 말은 전자의 유동속력이 2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른 예제를 한번 보시죠. 한 변이 1mm인 정사각형의 단면적을 갖고 있는 구리선에 1.6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도선 내 전자들의 유동속도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때 구리 내의 자유전자 밀도, 그러니까 스몰 n은 10의 29성계 per 세제곱미터고요. 전자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19성 쿨롬입니다. 그러면은 풀이는 쉽겠죠. 유동속력에 대해서 요 위에 있는 요 식을 다시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BD는 NQA 분의 I. 그래서 자, N 주어졌죠. 10의 29성. 그 다음에 Q는 1.6 곱하기 10의 19성 쿨롬. 그리고 A 단면적은 한 변이 1mm, 즉 10의 3성 미터니까 그거 제곱하면 10의 6성 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10의 4성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이 속도를 보시면 굉장히 적죠. 0.1mm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1초에 0.1mm 가는 속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동속력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회로에서의 전류와 전압 측정을 한번 봅시다. 위에 그림에서 보면 회로가 여기 A는 이제 실제를 이제 그림을 나타낸 거고 B는 이제 회로도를 그려 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전류를 측정을 하려면은 전구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려면은 길을 따로 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압은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압이 똑같죠. 그래서 전구에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 근데 자, 전류계를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얘가 전류계가 너무 큰 저항을 가지면은 전구에 흐르는 전류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계는 아주 작은 내부 저항을 보유해야 되고요. 전압계는 반면에 너무 적은 저항을 가지게 되면 전압계 쪽으로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전압과 전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압계는 높은 내부 저항을 보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항, 비저항, ohm의 법칙 이걸 볼까요? 그래서 저항과 ohm의 법칙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ohm이 사실은 발견해낸 건데요. 금속 도체 양단에 전이차가 유지될 때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걸린 전압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전압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냈고요. 그렇다면은 그 비례 상수,
우리가 저항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R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I분의 델타 B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저항 R의 단위는 ohm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 대부분의 금속을 포함해서 많은 물질의 경우에 넓은 범위의 전압 또는 전류에 걸쳐서 저항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일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경우에는 이 저항식을 다시 쓰면은 이거 그냥 저항식을 다시 쓴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B는 IR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아마 많이 봐온 식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ohm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ohm의 법칙은 B는 IR도 되지만은 R은 I분의 델타 B도 되고요. I는 또 R분의 델타 B 뭐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쉬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떤 니크롬선에 전압 1.5V를 가하니까 0.03A의 전류가 흘렀다. 이 니크롬선의 저항은 몇 ohm인가? 간단하죠? R은 어떻게 되나요? I분의 델타 B. 그래서 0.03A분의 1.5V 하면 50. 이거 단위는 ohm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분당 720쿨롬의 전하가 흐르는 5ohm의 저항 양단의 전이차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분당 720쿨롬의 전하가 흐른다라는 것은 전류가 어떻다는 건가요? 60초분에 720쿨롬, 즉 12A의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12A의 전류가 5ohm의 저항 양단에 저항에 흐르려면은 전이차가 얼마인가? 델타 B는 RI, ohm의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5ohm 곱하기 12A 해서 60V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ohm의 법칙은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실험식입니다. 그래서 B는 IR이 아무 때나 다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언제? 물질이 ohm성 물질. 그러니까 ohm성 물질이라는 건 ohm의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을 ohm성 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ohm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물질은 비ohm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hm의 법칙이 성립할 때는 전압과 전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불규칙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비저항이라는 개념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항의 이 근원이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가속되지만 금속 원자하고 충돌에 의해서 속력을 계속 잃기 때문에 아까 유동속력이 0.1mm/s 나오는 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저항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찰력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금속 막대의 경우에 길이가 길어지면 충돌이 많아지고 따라서 저항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단면적이 클수록 또 단면적이 크면은 길이 넓어지니까 충돌 확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로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비저항의 단위는 ohm미터가 되는데요. 자, 이것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 여기 좌변에 있는 저항은 물체의 모양에 의존하지만은 비저항은 물체의 모양하고는 상관이 없는 양이 되겠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단면적이 1제곱밀리미터인 니크롬선이 있다. 그리고 니크롬선의 비저항은 1.5 곱하기 10-6성 ohm미터이다. 이 선의 단위 길이당 저항을 계산하라. 단위 길이당 저항 볼까요? 자, 도선 단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단위 길이당 저항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단면적이 뭔가요? 단면적이 R제곱이기 때문에 10-3성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0-6성 제곱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이니까 R 오버 L은 A분의 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면적이 10-6성이고 로가 비저항이 1.5 곱하기 10-6성이기 때문에 구하면은 1.5 ohm per m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번에 보면 만일 길이가 1m인 니크롬슨 양단의 전이차가 6V이면 자 길이가 1m면 미터당 1.5ohm이기 때문에 1m인 니크롬슨이라면 저항이 얼마인가요? 1.5ohm이 되겠죠. 그죠? 그럼 1.5ohm의 저항에 6V를 걸어주면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I는 R분의 델타 V. 그래서 1.5ohm분의 6V 해서 4A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보면은 위에 도선을 녹여서 원래 길이의 2배로 늘렸다. 그럼 길이를 2배로 늘리면은 단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단면적은 반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새로운 도선의 저항은 이전 도선의 저항의 몇 배인가? 자, 부피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피는 뭔가요? 길이 곱하기 단면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새로운 A 뉴입니다. 새로운 단면적은 옛날 단면적 곱하기 옛날 새로운 길이분의 옛날 길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단면적이 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을 이렇게 썼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저항은 자, 단면적은 반이 됐고 길이는 2배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항은 결국은 옛날 거에 4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저항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저항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이 비저항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긴 하지만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 하면은 지금 여기 공식이 나오듯이 어떤 여기서 로 제로는 온도가 T0일 때 어떤 특정한 기준 온도가 있습니다. 이 기준 온도에서의 비저항을 로 제로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T가 변했을 때 로가 이렇게 변하는, 그러니까 이 비저항은 온도, 이게 온도 함수인데요. 온도에 따른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는 온도 계수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할 때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비저항의 온도 계수는 이렇게 공식으로 유도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이걸 지금 위에 있는 식을 그냥 다시 쓴 건데요. 자, 온도가 변화할 때 비저항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양입니다. 이거는 많은 경우에 실험적으로 정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저항이 이렇게 변하는데 만약에 물질이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걸 그대로 저항 공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비저항에서는 정확한 식이지만은 이 식은 근사적인 식입니다. 온도가 변할 때 모양이 너무 많이 변한다면은 사실은 R과 R가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온도에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물질의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근사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온도에 따른 저항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실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구리의 비저항은 온도에 따라서 이건 앞에서 나왔던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온, 자, T가 20도 C일 때 비저항이 로 제로가 1.6 곱하기 10의 - 8승 옴미터이고, 자, 온도 계수가 4.3 곱하기 10의 - 3승 도 C 분의 1일 때 구리의 비저항이 실온의 2배가 되는 온도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식을 한번 볼까요? 자, 로가 2로 제로가 되는 온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식에서 보면 로 제로는 없어지니까 로 제로를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는 1 더하기 알파 t 마이너스 t0. 근데 t0가 얼마였죠? 20도 C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t에 대해서 풀었으면 t는 20도 C 더하기 알파 분의 1입니다. 알파가 얼마예요? 4.3 곱하기 10의 - 3승 분의 1이니까 이거 역수를 구해보면 232.6도 C가 되겠죠. 거기다 20도 C를 더하면은 252.6도 C가 됩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 252도, 253도가 되면은 실온에서의 비저항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기 에너지와 전력 부분인데요. 자, 전지가 지금 회로에서 보시면 전지가 이렇게 포함된 회로에서 전류를 생성시키면은 자, 전지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있는데 이 화학 에너지가 전하를 운반하기 때문에 이 전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전하 운반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그런데 이 전하가 움직여 가면서 이 저항에서 원자의 충돌로 소모되면서 도체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봅시다. A에서 B로 갈 때 걔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물론 이 위치 에너지는 누가 증가시켰냐? 전지의 화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면서 즉 저항을 통과하면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왜냐하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로를 그릴 때 여기서 B에서 C로 가는 요거,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요 과정에서는 저항을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실제로 있지만 거의 극미량이기 때문에 무시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전하가 저항기를 통과하면서 잃는 에너지의 비율을 보면은, 자, 델타 Q가 델타 B를 지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만큼의 에너지를 전지가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이만큼의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비율, 즉 일률을 구하면은 델타 T분의 델타 Q, 델타 B 이렇게 되는데, 델타 T분의 델타 Q가 오늘 배웠죠. 이게 바로 전류죠. 그죠? 그래서 I 델타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전기적인 일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력은 P는 I 곱하기 델타 B가 됩니다. 그리고 전력은 역시 아까 말했지만 일률이기 때문에 단위는 일률과 똑같은 와트를 쓰게 됩니다. 줄 퍼 세컨드요. 그래서 자, P는 I 델타 B인데 옴의 법칙을 쓰면은 델타 B는 뭐였어요? IR이었죠. 그죠? 그리고 I는 R분의 델타 B였죠. 그래서 이걸 쓰면은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세 개의 식이 다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주어진 것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식을 쓰는 게 편하냐 하는 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전력이라는 것은 일률이기 때문에 시간당 에너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률 곱하기 시간 혹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에너지의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자, 1kWc, 즉 킬로와트는 일률의 단위고 여기서 C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일률 곱하기 시간을 하면 그게 에너지죠. 그래서 1kW는 10의 3성 와트고요. 1시간은 3600초니까 그래서 이걸 곱하면 3.6 곱하기 10의 6성 주울이 됩니다. 와트 곱하기 초가 바로 주울이 되니까요.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전기에너지와 전력, 정상 전압 120V에 연결한 60W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자, 우리가 P는 뭐였죠? I 델타 B 이니까 자, I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되죠? 델타 B분의 P 60W를 120V로 나누면 그게 바로 0.5A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저항 25옴인 다리미에 5A의 전류가 흐르면 30초 동안 발생한 열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25옴에 5A의 전류가 흐르면은 먼저 전력이 P는 I 제곱 R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그래서 500W. 그래서 500W라는 게 뭐예요? 500줄 per second단 말이죠. 그래서 초당 500줄의 에너지를 쓰는데, 그럼 30초 동안 얼마인가요? 에너지는 전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500W 곱하기 30초 하면은 15,000줄의 에너지를 발생시킨 거죠. 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전열기에 의해 변환된 전력인데요. 저항이 8옴인 니크롬선 전열기에 50V의 전위차가 인가되어 작동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저항 R이 8옴이고 걸려있는 전압이 50V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전류를 먼저 구할 수가 있죠. 전류는 R분의 델타 B니까 6.25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그리고 전열기의 전력양, 전력양이라는 것은 전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P는 뭔가요? I 제곱 R이니까 6.25의 제곱 곱하기 8옴 해도 되고요. 어차피 저항 R이 있고 전압 50V가 있었으니까 R분의 B 제곱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313W가 대충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이제 제목들이 쭉 나오죠. 전류 어떻게 정의됐죠? 자,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전하, 그래서 쿨롬 퍼 세컨드인데 그것을 우리가 암페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게 뭐죠? 미시적 관점에서 전류를 바라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전류는 NQBDA, 그래서 N 뭐였죠? 이 단위 면적당 얼마의 전하, 몇 개의 전하 운반자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다 그랬습니다. Q는 전하 운반자의 전하, 통상은 전자가 될 거니까 1.6 곱하기 10-19성 쿨롬인데요. 자, 그 다음에 BD는 유동속력이죠. 그래서 유동속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도선의 단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어떻게 정의됐나요? 저항은 우리가 어떤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압의 전류가 비례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비례 상수로서 저항을 쓴다. 그래서 I분의 델타 B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지금 저항이 만약에 일정하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식을 이 위에 이 식을 다시 쓰면은 델타 B는 I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항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ohm의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온도에 따라서 비저항이 어떤 식으로 변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알파는 온도 계수였고요.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고, 그 다음에 이 T0는 어떤 특정한 기준이 되는 온도, 그 다음에 로0는 그 기준이 되는 온도에서의 비저항 값이죠. 그리고 T는 어떤 온도, 그리고 따라서 로는 이 온도 T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배운 게 좀 전에 배운 전력이죠. 전력은 ohm의 법칙을 써서 우리가 나타내면 P는 I 델타 B 혹은 I 제곱 R 혹은 R분의 델타 B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전류에 대해서 한번 전류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